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풀 스케일 인베이전, 전면 침략을 단행을 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도 날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크림반도 북부, 동부, 남부 등 최소 5곳에서 동시에 침략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계엄령, 즉 마셜로가 선포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우크라이나 군이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응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전쟁이 개시됐기 때문에 군인과 민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발표했는데 러시아 플레인 5대를 격추했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군인 50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부인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 대응 이 전략 이거 총괄하는 것이 미국하고 나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군과 나토군이 계속 정강 배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에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을 안 한다면은 그러면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장악한 상태에서 과연 러시아군이 진격을 계속할지 이게 일단 의문인데 오늘 밤 내일 이렇게 주말 지나봐야 알겠죠. 분명히 드러날 것 같은데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진격을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사실상 러시아의 카드는 이미 다 사용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미국과 EU, 나토의 다양한 반격 카드가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 전쟁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조지아 케이스처럼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권의 레짐 체인지를 시도해서 친러 괴뢰 정권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공격을 계속하고 가속해야 하기 때문에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블라디 배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응전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의 경고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지는 최대의 전쟁이 될 가능성 있는 거죠. 이건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길사항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미국과 나토가 도울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시나리오에서 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 새로운 전선이 되고 러시아군이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단기간에 미국 나토 여기서 군사적 개입하기보다는 강력한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 전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모습. 그렇다면 2014년 이래 지속되어 온 돈바스 전쟁의 확장판이 되는 거고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로 판이 바뀐다. 이렇게 특징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좀 자세히 보면은 러시아와 함께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이 경제 제재의 타겟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투자와 교육이 완전 봉쇄됩니다. 시장에서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크림반도, 돈바스 이런 지역
또 그 러시아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벨라루스 저런 지역 경제적 윈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차단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해서 경제가 자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배급으로 이걸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서서히 황폐화되고 인구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단시간에 폭탄으로 두드려 부수는 것보다도 시간이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그냥 저절로 잡초밭이 되는 거죠. 미국과 서방은 돈바스를 대체할 지역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뭐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보면은 한국으로 치자면은 뭐 수도권과 영남권을 합한 거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럼 뭐 처음부터 돈바스 지역이 그런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거기도 원래는 풀밭이었잖아.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돈바스 지역은 황폐화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돈바스를 대체할 지역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건설하면 되잖아요. 투자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또 그 경기 살아나잖아요. 예? 그게 경제지 뭐. 그래서 르비브, 키예프 중심으로 돈바스보다도 더 어떤 거 중요한 그 경제 번영 시대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서방에 속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투자 촉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크라이나 경제력 키워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러시아에 항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나토 그 회원국들, EU, 미국 이런 서방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마치 한국을 이렇게 키운 것처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방 경제에 연결되지만 돈바스와 러시아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돈바스 지역과 함께 그 러시아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경제 제재 전략 아니겠습니까? 총을 사용하지 않고 돈과 밥으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할 때까지 계속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게 그 생션 아닙니까? 이코노믹 생션. 그래서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푸틴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 알아서 푸틴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쫓는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일치 단결된 제재하는 거 이게 매우 그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확실하게 러시아를 쪼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공이 러시아 편에 선다면 중공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중공에 대해서 가하는 그 제재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것,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그 동맹들이 얼마나 한마음으로 단결하느냐 이게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오늘 글로벌 그 주요 경제지표 움직임 한눈에 이게 파악되는데 가령 미국의 주가지수 지금 대략 한 4, 5일 동안 빠진 것이 5% 내외입니다. 그럼 뭐 오늘 밤에 좀 빠져봤자 한 1000포인트 빠져봤자 한 3% 됩니까? 뭐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 지수 오늘 한 방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0%입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50%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 약간 반등을 해서 지금 뭐 30%에서 40% 그 사이에 지금 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말은 달러 가치는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 나토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전쟁 당사자인데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블화 가치는 급속하게 종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말이죠.
경제전쟁의 고통지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전쟁은요, 윈윈 게임이 아니고요, 루즈 게임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모두가 고통을 당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 서방의 고통을 10이라고 친다면 러시아는 지금 주가지수만 보면은 10배가 넘잖아요. 뭐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러시아는 서방이 10의 손실을 볼 때 러시아는 100 내지 200의 손실을 본다는 것인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아니고 서방의 저 10의 손실은 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수십억 명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에? 원하는 대로 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뭐 인플레이션.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좀 더 가중해서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말이죠. 저 100 내지 200의 손실을 많아야 2억여 명에게 분배되는 겁니다. 분배되는 겁니다. 분배. 예? 배급되는 겁니다. 많아야 2억여 명입니다. 러시아 인구 1억 3천 정도 되고 그 동맹국들 다 합쳐봤자 예? 동맹국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다 합쳐봤자 2억 명도 안 될 거라는 거다. 많아야 2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고통지수라는 거는 경제전쟁의 고통지수라는 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러시아의 그 주력 수출품이라는 것이 에너지, 뭐 식량 이거 아닙니까? 그 외에 그 희소, 그 희귀류 뭐 그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결국 다 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 에너지하고 식량입니다.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모두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부 대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담당하던 그 에너지와 식량의 그 공급을 지금부터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와 가스에 대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 지멘스 그룹의 그 에너지 부문 회장이 하는 말, 사진 보시면 기사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연구원이 지금까지 제가 그 여러 영상에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막 100% 정확하게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마 그 지면서 처음엔이라는 저분이 제 영상을 보고 한 수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조입니다. 즉 원유나 가스는 러시아가 지금 매우 그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감당하는 저 원유와 가스는 미국, 캐나다, 중동, 호주, 아프리카 세계 각지로부터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가격 때문에 지금까지는 러시아산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가격이 좀 비싸게 되는 거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요 가격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를 지금 공짜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 금융시장의 원리를 제공을 해서 지금의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가격과 비스무리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당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합의의 문제인데 어떻게 합의하느냐? 가령 50년 또는 100년 장기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어차피 가스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년 동안 100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장기 계약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이 파이낸싱 기법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원유
가스 정산 투자를 단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금융의 힘입니다. 이렇게 장기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되면요, 이제는 확실하게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되어 버리고요. 완전히 아웃되어 버립니다. 글로벌 에너지 투자 회사들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탐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입니다. 네. 이 공짜 아이디어 만약 괜찮으시다면은 영상 시청 도중에 광고는 좀 오래 봐주시고요. 신나는 놀이터 모르는 지인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 10만 명 빨리 돌파하고 싶습니다. 예. 식량도 말이죠. 세계의 곡창이라는 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그거는 이코노믹 सँ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거기는 여전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서부 곡창지대에서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농산물이 절대량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 원유나 가스의 절대적 그 부존량이 부족한 게 아닌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식량과 에너지는 언제나 넉넉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근거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지금 러시아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금융도 막히고 에너지를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팔 수도 없으니까 다른 생필품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는 러시아 없이도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시장이 차단되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네? 지금 적어도 그 수십 년 이 전쟁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최소한 20만 대군이 우크라이나 근방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전부 돈을 쓰는 겁니다. 저거. 그래서 초반에는 전략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매우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 역시 미국이나 이쪽 서방은 확실히 그 전략의 대가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가진 거 다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다 소모하게 만들어. 쓰라고. 두고 보자 이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러시아는 시장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족 경제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다는 것은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20년도 30년도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30년 금방 지납니다. 이란 보십시오. 이란 보십시오. 그래서 이란이 아마 78년도에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 지독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러시아가 2차전 직후에 그런 꼬라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도 과연 언제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러시아가 몇 번의 국가 부도를 넘기면서 외채 규모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이 말이죠. 채권자 아니에요. 러시아 외채를 경제 제재의 주된 타깃으로 지금 삼았고요. 그래서 만기 영장도 안 해주고 차환 발행도 안 해주면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환율이 10배만 돼도 달러 표시 외채는 10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그 경제 제재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참을 하고 러시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루블화 이 쇠자리 시대는 금년 2분기 되기 전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쇠자리 시대가 100불 루블화 100 넘어가면은 쇠자리 시대 아닙니까? 네? 금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아마 수십 프로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루블화 네 자리 시대에 열려도 놀랄 일이 아니죠. 네? 누가 루블화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물가 상승률 볼만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야말로 핵폭탄 처음 맞는 거 못지않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제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죽기 싫으면 빨리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현재의 금융시장 이 급락 현상은 러시아 리스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급매물도 출회되고 또 여기에 편성해서 숏 투기 세력도 가세하고 뭐 이런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미국 채권 수익률 급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채권값이 폭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미국 채권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 리스크 에셋 주식을 팔고 일종의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반영된 결과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향후 지금과 같은 이런 폭락장은 향후에 시장을 주도할 주식들 또는 우량주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그런 주식들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기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러시아 없어도 세계는 번성합니다. 세계가 번성하면은 언제나 주가는 오르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리스크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글로벌 투자 펀드가 있는데 최근 환율이 급등한 이 루블화 환율 얼마 전까지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의견에 편성을 해서 전쟁 안 일어나고 진정되면은 루블화 환율을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오판을 하고 루블화 환율 내리는 쪽으로 포지션을 왕창 구축했다면 지금 뒤지기 직전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닥치는 대로 팔아서 현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이 금융시장에서는 한편 누군가가 숏 포지션을 취했다면 누군가는 또 롱 포지션을 취하잖아요. 그 반대 당사자는 한마디로 떼돈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전체로는 그 다음 과정에서 실탄이 준비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V자 반등할 때는 내린 속도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에서는 가령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차인데 러시아 현지에 생산 라인이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구조조정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겠죠. 이건 좀 다른 경우고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에 포인트를 맞출 때 이렇습니다. 급락하면은 또 급등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에 러시아 리스크가 커지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3월 연준 회의 아닙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에서 연준의 대응도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딜레마. 무슨 딜레마냐? 러시아발 공급망 장애가 지금 추가되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가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장애였는데 이거 지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발 공급망 장애가 추가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위험.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기가 또 크게 위축되면 어쩌나. 경기를 연착륙시키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준이 하려고 하는 일인데 러시아발 공급망 장애로 인플레이션 가속되니까 금리를 크게 빨리 올려버리면 경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위축되면 어쩌냐.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편 달리 생각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이게 지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리스크가 최고조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 패드워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25bp 올릴 확률이 지금은 70에서 90%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한 10여일 전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정반대 상황입니다. 또 한편 러시아가 대체된다면 러시아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하게 될 그 산업 분야는 초호황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체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산업과 농업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중공업 그 러시아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그 러시아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 드릴십과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아직 공사 초기이기 때문에 만약 그 손실을 볼지 여부도 지금 불확실하고, 가사 최악의 경우에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건 뭐 미미할 것 같고요. 러시아발 이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그 장래에 있어서 좀 기대했던 것이 없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러시아발 그 수주 기대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게 이제 호재로 늘 잠재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발 수요가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러시아의 가스전과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를 삼성중공업의 드릴십, FLNG, LNGC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가스전을 삼성중공업의 FLNG가 대체를 하고,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가스 파이프를 가스 운반선이 대체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기회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공이 러시아 편에 서다가 같이 제재를 당한다면은, 그러면 중공 조선업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더 땡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삼성중공업 그러면 항상 그 공매도 부분을 제가 늘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3일 즉 수요일까지 공매도가 상환되는 것 같습니다. 즉 숏 카바링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공매도는 1월 12일부터 이때 주가가 한 5,700원 근방에서부터 공매도가 찔끔찔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1월 11일까지는 거의 그 11월, 12월 이렇게 2달 이상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숏 카버링이 진행 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1월 12일 주가 수준 5,700원대부터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27일 그때 주가가 5,200원대인데 이때 거의 100만 주 가량이 팍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80원대까지 밀려버렸죠. 그게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짧은 공매도 기간 동안에 대략 한 380만 주 가량이 공매도 쳐진 것 같은데, 문제는 1월 28일부터 삼성중공업 주가가 비교적 크게 오르기 시작해서 설날 연휴 이후에 지금 크게 상승 반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까지와 2월부터는 삼성중공업 주가 움직임이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매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2월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반등을 하면서 공매도가 찔끔찔끔 이제 숏 커버링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하루 이틀 공매도 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 지금까지 220만 주 가량이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4일 종가 5,93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확실하게 공매도 세력이 물린 겁니다. 아주 고소미 맛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말이죠. 이 푸틴 덕분에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공매도 세력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25일 이후에 이들의 그 숏 커버링 대규모로 왕창 나서는지 이거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오늘이니까, 네? 어제 오늘인데 어제 오늘 데이터는 다음 주가 돼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조선산업은 그러니까 여러 번 다시 반복되는데
산업의 고유 사이클 상으로도 경기 회복 국면이 시작되어야 할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겁니다. 고유 사이클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 2000년, 2010년 그 사이에 건조되었던 배들이 이제 노후화돼서 순차적으로 폐선되고 새로 건조해야 하는 시기. 이게 바로 산업 고유의 사이클입니다. 산업 고유의 사이클 상으로도 불황 끝나고 이제 회복 국면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 탄소 규제라는 것이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의 특수가 가세해서 이제 그 호황이 좀 빨라지는 엄청 빨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푸틴 덕분에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되기에 그래서 러시아를 대체하기 위한 특수가 또 추가되는 이런 그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역대급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 아닌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급락하면은 물량을 늘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